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출범식에서 위원장 전현희는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피해자이며 1심 선고 공판을 생방송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생중계와는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현희는 그동안 일관되게 이재명은 무고하다고 주장해왔으며 그렇기에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고도 말해왔습니다. 그간의 말과 비교해보면 재판 생중계가 망신주기라는 전현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무고하다면 설령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 해도 판결의 부당함을 시청자들이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재판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나아가 정권의 사주를 받은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이외에 발언을 통해 전현희의 대중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중에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전현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현희에게 대중이란 단지 선동의 대상일 뿐인 셈입니다. 이는 이재명이 그동안 내세웠던 당원권의 확대, 직접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인식입니다. 물론 전현희가 저런 인식을 갖게 된 데엔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의 행태에선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주체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간 민주당원들을 통해 대중은 단지 선동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현희는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현대사 속 반독재 투쟁의 희생자들과 민중의 저항으로 끌어내려진 독재자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동된 대중의 자발적 무지라는 도구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드디어 11월이 왔습니다. 네, 11월이 왔고 이제 일주일 남았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뭐 가타부타 판결이 나겠죠. 그렇죠. 15일, 14일은 또 이제 김혜경 1심 판결이 또 마침 있고. 네, 네. 아주 이제 익사이팅한 11월. 원래 11월이 또 유일하게 휴일이 없는 주 아닙니까? 국경일이 없는 주잖아. 달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좀 12월이 약간 루즈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왔는데 1년 중에 올해 11월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게 쉬는 날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월차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월차를 내시는 것도. 근데 뭐 금요일날 판결이 나기 때문에 판결 나는 거 보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불금을 달리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연차가 한 보름치가 쌓여 있는데. 근데 못 쓰잖아. 어떻게든 하나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뭐 좀 일 널널할 때를 잘 눈치껏 써야 되지 뭐 그놈의 회사 열차도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러게 말입니다. 인터넷에 적었습니다. 전현희가 요즘 아주 확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이재명 그 친이대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어떤 분파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 쪽은 이제 김민석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집권 플랜인가. 네. 예.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전현희는 이제 이 사법 방어 쪽. 네네네. 그래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라고. 사법정의특위가 예.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예. 기능이 그거야? 그거예요. 진짜. 얘네들이 그 11월 7일 날 민주당 당원전에서 이제 유튜버 초청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것도 참 웃깁니다. 예, 친명 유튜버들 모아놓고. 네. 제목이 이제 이 간담회 제목이 이재명을 지키는 7인의 어벤져스.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목을. 그리고 언제적 어벤져스야 대체. 마블 쫄딱 많이 했구만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면면을 보면 전현희를 비롯해가지고 김기표 좀 이제 알만한 이제 법률가들 이름이 나옵니다. 김기표, 박균택은 또 대표적인 이재명 변호사죠. 네네. 그리고 김동화. 이 사람은 유명하고. 네. 예. 이성윤, 이건태, 이태영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태영이. 이태영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태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군요. 그래서 영상을 좀 찾아볼까 하고 봤는데 이제 오마이뉴스 생중계를 했던데 그래서 이제 유튜버 누구는 좀 보려고 그랬는데 못 버티겠더라고. 포기했어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다 아는 얼굴들이었습니까? 다 아는 얼굴들에 뭐 하는 얘기뿐 아니라 이재명 무죄다 소리만 1시간 반 정도 계속 1시간 반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래서 참 혹세무민도 이런 혹세무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거 나름의 이제 머리를 쓴 거지. 이거를 당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해봤자 몇 명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이제 친명 유튜버들을 모아놓고 이 논리를 주입을 시키면은 유튜버들이 알아서들 퍼뜨리니까. 그것도 근데 걔네들이 퍼뜨려 봐야 전부 민주당 지지자들 안쪽 아닙니까? 그렇죠. 확산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 구독자들 다 중복되는 사람들이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에서 뭐 정치신세계나 백브리핑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말이 뭐 우리 그 뭐야 새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안에서도 더 확산은 안 돼요. 그거 진짜 자원 낭비죠. 그렇지. 자원 낭비지. 자원 낭비지. 진짜 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낭비한 거지. 우리가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당원들에서 뭐 친명 유튜버도 못 안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확산력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참 이게 무슨 어떻게 당 공식 행사로 이런 걸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 자리에 나타난 것도 좀 골 때려요. 이렇게 보면은. 인간 그 지난주에 그 김건희 탄핵 집회 했잖아요. 서울역에서. 네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탄원서 서명도 받았거든요. 아, 네. 현장에서. 네. 탄원서 서명만 돼서 왔더라. 야, 진짜 도저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뭐 보통 사람 아니죠. 보통 사람 아니지만 진짜 독하다. 거의 이명박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뻔뻔한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현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라이징 스타로 스스로를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양반도 이재명 가면은 자기가 그 자리 먹겠다고 지금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국정감사 때도 네. 왜 그 법원 쪽 감사할 때였나? 그때 네. 그 재판부 바꾸라고 네. 수원지법 판사 말고 네. 그러니까 그 신 무슨 판사였지? 하여튼 그 판사 말고 법리 생각하지 말고 바꾸는 걸 고려해 주십시오. 막 그냥 바꿔달라고. 떼쓰는구만. 네. 그거 캡처돼가지고 막 돌았거든요. 네. 뭐 그냥 내놓으라 이거야. 그렇지. 무슨 빚 받으러 왔어? 참 그래서 아유 참 이거는 이제 이재명한테 충성 경쟁하는 사람들이야 또 이제 눈이 멀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재명 본인까지 이 자리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참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트위터를 보다가 이 글이 좀 이제 나름 이제 통찰력이 빛나는 글이었다 싶어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드물게 이제 저희 청취자분이시도 한 이제 트위터리어 한 분의 이제 글을 좀 약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제대로 킬님이 이제 11월 9일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트위터에. 진보란 진영에 이재명을 내세우면서 모든 설득력을 상실함. 사실 보수에 비해 그나마 나은 점은 문제를 짚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다는 생각. 도덕적 오해는 설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을 뿐 설득력을 상실한 진보는 보수보다 무서움. 추구하는 바에 한계치가 없기 때문에 라는 글을 쓰셨어요. 요 글을 보고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대로 킬님의 트윗에 이제 뭐 내용은 그런 거죠. 이제 도덕성이 설득력의 본질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맞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보라는 걸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진보가 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혹은 이제 뭐 사회적인 여건들이 변해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혹은 그거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그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진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변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는 힘들어합니다. 우리 뭐 이제 그 개개인의 삶에서 혹은 이제 개개인의 몸뚱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 몸을 진보시킨다는 게 운동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렇죠. 운동하기 싫잖아. 그렇죠. 집에서 그냥 이제 밥 먹고 널브러져 있는 게 밥 먹고 최고죠. 널브러져 있다가 잠이나 자고 뭐 이제 배나 끌고 사는 게 그게 보수라고 볼 수 있거든. 그냥 하던 대로 삽시다. 이게 보수란 말이야. 충분히 괜찮잖아. 네. 막 이러면서. 나쁠 거 없지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유유자적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내 몸의 진보를 이루려면 많은 품이 들어요. 많은 힘이 들고 스스로를 설득시켜야 되고 의지가 필요한 거야 말하자면은. 근데 이거를 이런 식의 어떤 사회의 변화를 사회 구성원들한테 설득시킨다는 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도덕성이 필요한 거예요. 설득력. 그래서 이제 이 제대로 킬님이 이제 짚으셨듯이 설득력의 이제 본질이 도덕성이다. 이 말씀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제대로 킬님의 말씀이 또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 개차반인 인간 말 듣고 싶습니까? 옳은 소리를 하건 그런 소리를 하건 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반듯해야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잖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들어보고 따르고 싶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의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들로 그동안에 많이 변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제대로 킬님이 이제 도덕성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설득력 네. 자체를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수보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국민의힘 쪽보다 그래도 좀 우위를 갖고 있었던 거는 뭔가 문제를 잘 전달한다. 그렇죠. 설명을 잘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한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재명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다 생략돼 버리고 그냥 당연한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그냥 결론만 던져놓고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찍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득력이랑 도덕성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 도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덕 규범을 잘 따른다. 그걸 이제 도덕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도덕성이라는 것도 좀 더 이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도덕성이 뭐냐 하면은 원칙에 일관되게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거든요. 도덕성이라는 거는. 네. 바꿔 말하면은. 근데 이제 민주당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져 버렸죠. 네. 뭐 이재명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재명 자체가 말을 막 수시로 바꿔대기 때문에. 네네. 혹은 이제 앞서 이제 인터뷰 적었던 전현희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당원권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당원들로 채워진 당이면은 재판 생중계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을 해왔다면은. 그렇죠.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만약에 검찰이 조작을 했다, 네. 아니면 법원이 거기에 부안해동했다 하면은 그 뻔히 눈에 보일 거거든. 그렇죠. 100% 보여야죠. 예. 그 정도는 다 누구나 간파할 수 있지. 그거를 왜 니들만 아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망신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무고하다면 법원에서 탓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재판에서. 막 함께 분노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죠. 이제 정말로 검찰이 공작 수사 조작 수사로 이재명을 엮어 넣은 거라면 오히려 검찰이 생중계를 반대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구리니까. 네, 근데 검찰 쪽에서는 딱히 가타부터 얘기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생중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중계하는 게 꼭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유가 다르지. 전현희 같은 그런 이재명 망신주기라서 생중계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생중계했을 때 이게 재판부의 어떤 이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생중계를 한다 그래도 개딸들은 그래서 이제 그 1심 판결 과정에서 최후 변론 같은 거 하면서 나왔던 어떤 사실관계 같은 게 있다고 해도 개딸들은 안 받아들일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 별로 얻는 게 없지 않을까. 물론 구경하는 우리는 재밌겠지. 그 재미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질립니다. 그래서 생중계하는 것도 충분히 의의가 있지만은 생중계를 안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명분인지 어떤 이유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생중계 안 돼도 딱히 우리는 손해 볼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게다가 생중계를 안 해서 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무죄를 때린다.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별로 상관이 없죠. 네네. 그냥 판결을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나 이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대로 킬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보자면은 그러니까 도덕성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런 식으로 설득력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렇게 이제 규정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아니지 사실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줄 접어들었습니다만은 50년을 돌아보면은 갑자기 50년을 돌아보면 이제 초반 한 20년 정도는 그렇게 사회가 급변하게 빠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미취학이 아니라 미성년에서 이제 막 성년으로 접어들 시기이기도 했고 기술 발전이 지금만큼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휙휙 변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불과 한 10년, 20년 만에 모바일 시대로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라는 것도 거기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한 발 앞서 내다보고 대응해야 되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상황이 터졌을 때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지금 진보 스탠스 정치, 그러니까 진보 스탠스 진영들은 굉장히 기민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정작 스스로 진보임내하고 나서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어떤 무기를 던져버린 거, 스스로 내팽개친 거예요. 도덕성 없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설득할 건데. 이게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김어준이 주장하던 예.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건 터지면은 왜 막 민주당 너네들은 저 새누리당 애들처럼 막 뭉치지 못하냐. 좀 더러우면 어떠냐. 좀 뻔뻔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 붙여서 나온 게 진보는 부자면 안 되냐 그런 소리까지 나온 건데. 진보면 부자면 안 되느냐라는 말도 자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부의 축적을 분명히 죄악시한 면이 있거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부가 상습되거나 혹은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없다라는 세계관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진보가 사실 그런 식으로 그동안 계속 해온 말들이 비춰보면은 진보는 부자면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부자여도 진보적인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사회적으로 환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아니 불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으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잖아요.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채로 살면은 그만큼 또 설득력을 잃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결국은 진보를 포기를 하거나 부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막 어디든가 막 다 뿌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그동안에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해온 바에 따르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장에서 그 주장의 바탕이 되는 인식에서 벗어났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부에 대한 피해 의식, 그걸 지금 제일 이용해 먹고 있는 것도 이재명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소득론의 본질이 뭡니까? 부자들 뺏어서 나눠주자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자, 부자들 뺏어서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진보진영 필드에서 부자라서 살려면은 내 부를 먼저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야? 미국의 기본소득 테스트 실험한 이름 까먹었다. 네, 그 AI 회사 사장 네네네. 대표. 오픈 AI인가요? 네, 오픈 AI. 걔처럼 그렇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기본소득 실험이라도 하든가. 하든가. 진정성이 없어.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도덕성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일관성이 중요하다. 근데 이건 진보 진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어느 때보다 그런 게 필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의 대안이다라고 주장을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본질은 그거잖아요. 중도로 가야 된다는 인식은 다들 거의 동의를 하시잖아. 근데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다는 원래의 민주당도 중도로 나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당이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쪽이랑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이제 민주당의 본류를 되찾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본류를 되찾자라는 게 방향성 면에서 크게 틀리지 않는 거죠. 무슨 이야기하다 민주당 이야기까지 나오냐.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도덕성과 설득력을 모두 저버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왔죠. 아무튼 우리도 그래서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도덕성이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개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 설득력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일관성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일관성은 이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일관성이 잘못 흘러가지고 원리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잘못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관성은 스스로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도에 대한 일관성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앞서 이제 제대로 킬림이 이 글을 통해서 내비치신 주제 의식이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이런저런 형태로 변형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시초도 따지고 보면은 이건 이제 이낙연 대표님 태도 보수부터 시작되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태도 보수에서 그다음에 태도가 거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도덕성이 설득력의 본질이다. 이것까지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스몰 토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써먹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로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신데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데 그놈의 상사 새끼 부디 영면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그 직장 상사가 많이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 좋은 일이 빨리 생기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반송시켜 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미 키보드 이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글을 리트윗하시고 웰컴퓨터 계정을 팔로잉하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는 11월 15일 저녁 때. 네, 운명의 날. 네. 당첨자는 이제 한 명. 저희는 이제 이때 당첨자 발표가 안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로 늦추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봐도. 네. 아니면 이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네. 당첨자 발표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한 잔 딱 그냥. 그렇지.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지. 네. 아니면은 아예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이제 막 뭐 특별 방송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도. 요즘 근데 바쁘신지 이 당첨자 추첨을 따로 이제 그 방송을 안 하시더라고. 못 예, 하시더라고. 예. 맞다. 아마 응모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 100번까지 나오든가 99번까지 나오든가 그 당첨자 그거 뽑기 기계로 뽑는 게 최신식 뽑기 기계. 네, 그거를 최첨단 뽑기 기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해봅니다. 있겠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웰컴퓨터의 독거미 키보드 이벤트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카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카카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왕정, 에그타르트, 소금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야 이제 깜빡했는데 지금 라만카카에서 이제 수능 세트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수능 세트요? 네. 예. 수능이 올해 수능이 11월 14일인가 뭐 그렇죠. 다음 주 네. 아마 목요일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성은 이제 호두광정 브라우니 레몬 큐브 마들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문 제작해서 한정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문을 하시면은 뭐 되돌리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근데 좀 뭐 수능 선물 사실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그래도 많은 성은 어떻게 이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딱 구성이 되어 있지? 수능 안 봐도 사실 사고 싶긴 해. 수능이랑 관계없이. 네. 많은 성은. 근데 왠지 수능 세트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은. 뭐 안 될 건 뭐 있어 그냥 좀 그런 거죠. 고3에게 양보해. 양보는 안 해도 돼. 뭐 끌리면은 수능이랑 관계없이 주문하셔도 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5일날 이제 미국 대선이 이게 이제 사실 이건 이제 선거인단 선거고 이제 본 투표가 또 한 번 더 남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상 근데 이제 선거인단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선거인단 요 결과를 그냥 끝내도 되지 않나? 굳이 절차를 그렇게 두 번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죠. 예. 확실하게 이제 근거를 남겨야죠.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전체 선거인단이 총 538명이에요. 이 중에 이제 트럼프가 312명 확보를 했고, 확보를 냈고 이제 해리스가 226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트럼프 당선에 관해서 국내 정치권의 반응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님 트윗을 SNS 글을 한번 봅시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던 한반도의 평화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상대와도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적인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해 중단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합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한미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한미 동맹이 모든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뭔가 좀 이제 그 외교를 해보신 티를 좀 내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전임 대통령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이제 한반도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 언급을 안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제 그 가장 크게 이제 두 분이서 함께 이제 협력하셨던 게 그 분야이기도 하거니와 한국 대통령이면 사실 한반도 문제를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거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관세 문제나 뭐 그런 산업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제일 큰 과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잖아.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님이 어떤 가장 어떤 거에 중심을 두고 트럼프를 대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소탈하게 잘 쓰셨다 역시나. 대통령님 그래 잘 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좀 외람되긴 하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험이 잘 네. 묻어나는 그런 네. 글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다시 이제 취임했으니까 또 방한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방한하면 제 평산함 내려가라 그러면 윤석열 대장 못 깝치게 평산함 갔다 오면은 좀 저 막 지금 막 김 여사님 뭐 그 자켓 가지고 그 지랄을 떨대면 결국 그 최근에 이제 기사 난 거 봤어요? 샤넬 자켓 관련해 가지고 뭐 예. 그 본사에 보낸 자켓을 포렌식을 한해 생쇼를 다 했거든. 그런데 결국 이제 김 여사님이 반환한 게 맞다. 그걸로 지금 검찰이 결론이 났어요. 그럼 더 이상 혐의점이 없거든. 그런 식의 좀 개지랄은 좀 그만두고 좀 대국적인 정치를 해라 제발. 아니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참 오래도 끌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는 잘하라고. 자기 마누라 단속이나 잘하라고. 앞으로 싸운대잖아요. 아이씨, 그 싸운다고 싸움이 되겠냐고. 안 두드리 맞으면 다행이다. 딱 봐도 답이 나오는구만. 자, 이어서 이제 연 대표님도 이제 당선 관련해서 글을 올리셨어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그가 호언했던 대로 두 개의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를 기대한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재개해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게 바란다. 나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설렘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망을 함께 기억한다. 부디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를 선물해 주기를 갈망한다. 한국에는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 그러나 그의 거침없는 태도가 문제 해결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트럼프의 시대를 앞에 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분법적 세계관과 흑백 논리를 버리는 것이라는 트럼프의 귀환의 저자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의 지적에 동의한다. 나는 트럼프의 귀환을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추천한 바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신문 폴리티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인용, 트럼프를 상대하는 5가지 기술을 소개했다. 첫째, 관계의 거래적 성격을 인정할 것. 둘째, 최초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자존심을 이용할 것. 셋째, 강경한 행동을 두려워하지 말 것. 넷째, 미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할 것. 다섯째, 트럼프의 모교 와튼스쿨 졸업생을 영입할 것. 뭔가 좀 이제 연 대표님 그래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역시 한반도 평화 문제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한편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뭐 여론 매체는 물론이고 여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 트럼프 정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그거는 그것대로 뭐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거기서 지금 이제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일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제 저번에 요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트럼프의 귀한 요 소개글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네네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또 이 나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좀 영리하게 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권에서 그걸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 대중들의 인식도 좀 그렇게 좀 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내줄 건 내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뭘 얻을 것인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거침없는 태도가 이제 문제 해결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대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당선 일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내 취임 전까지 전쟁 끝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중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우크라이나전 종식시킬 거라고. 네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젤렌스키나 푸틴이나 좀 이제 골치 아프게 됐다. 그쪽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봐가지고 젤렌스키도 저 양반이 종전을 발견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결국 협상 테이블로 트럼프가 끌어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둘 다 끌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물자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넌지시 계속 그 적당히 이제 종전을 하고 협상을 해라 네. 이런 거를 바랬었는데 뭐 당사자가 자꾸 거부를 하는 그런 눈치였죠. 네. 근데 이제 연 대표님 말씀대로 거침없는 태도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면은 뭐 그건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 일반적인 정치 문법에 해당되지 않는 트럼프의 행동이 갖고 올 수 있는 의외의 결과 같은 게 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이라고 치자 트럼프가. 네, 저런 캐릭터로 한국 대통령 하면은 쫄딱 망하지.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지. 예. 미국 대통령이니까 막 질러도 되는 거고 돈 찍어 돈 찍어서 막 뿌려도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전병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글을 안 쓰셨더라고 찾아보니까. 다만 이제 연 대표님 요 글이랑 대통령님 글을 나란히 리트윗을 하셨더라고. 네네.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대통령 하신 분이나 혹은 대권 주자급 인사 좀 돼야 여기에 이런 지금 트럼프 당선에 관해서 좀 토를 달만하다. 한마디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신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전병현 당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글을 안 썼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투머치 토크하고 글도 엄청 길게 쓰세요. 보면 항상. 엄청 길게 쓰시죠. 예. 트위터 그 일점점 파딱 달아가지고 네네. 장문으로 글을 항상 올리시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뭐였냐? 여기 저 찾아봤는데 글이 너무 짧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거 공식 계정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공식 계정에 별도의 장문의 글이라도 있나 싶어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 개인 계정에 올라온 요 글이 다야. 그래서 영문으로만 이것도 영문으로만 썼더라.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라고? 번역기 돌리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영문 굳이 우리가 영문을 읽을 필요는 없겠지. 근데 그렇죠. 예, 번역기 돌려가지고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 밝게 변할 것입니다. 당신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별 얘기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 앞서 지금 대통령님이나 연 대표님이 가장 그 중심을 두고 쓰신 게 뭡니까? 중점을 두신 게 뭡니까? 한반도 평화잖아. 네.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한마디도 못하냐?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그치 맨날 뭐 전쟁을 할 것처럼 뭐 그러고 있긴 한데 그냥 북한이랑 티격태격 싸우기만 했지. 뭐 네가 잘못, 네가 그렇게 해? 그럼 나는 우리도 이만큼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한반도 평화니까 먼저 이제 그 생각도 드네. 지금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전에 파주 그 주민분들이랑 대북 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에 관해서 고발을 진행했던가 그렇더라고요. 아, 예. 파주 지역위원장 우리 당 파주 지역위원장이랑 그쪽에 정의당인가 민주당 뭐 지역위원장이랑 뭐 그렇게 네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할만한 행동이거든요. 할만한 이제 행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애초에 정부가 했어야 된다고 그거를. 정부가 했으면은 얘기 거신 간편하죠. 그렇죠.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주 시장도 이미 이제 발빠르게 나서기도 했고. 네네. 강화 군수도 나섰고요. 네. 참고로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생각이 없나 봐. 트럼프 당선되면 미국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얘기할 게 한반도 평화 좀 구축합시다.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전화 통화를 뭐 좀 한 16분인가 6분인가 뭐 했다고 합니까? 네네. 뭐 그거 했다고만 네.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가서 그냥 계란말이나 한번 해줘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나? 햄버거를 기술을 배워서 햄버거를 하나 해줘야지. 뭐 근데 지금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트럼프 이제 당선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전 종식시킬 것이라고 이제 공언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뭐 파병을 한 해 만에 무기를 지원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소리를 또 어저께가 또 했단 말이야. 어저께는 이제 그 얘기했었지. 그 북한군 포로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관측병인가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사람 관측팀. 네, 관측팀인가 그런 걸 보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내네 만에 뭐 그거 관측팀 보내는 건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국방부 얘기긴 한데 이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뭐 여론의 어떤 반등을 노려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관측팀 이런 거는 예전에 이제 보낼 수 있는데 이라크 때 그 뭐 다산부대나 이런 공병부대 위주로 네네. 그거보다도 뭐 턱없이 못한 거죠. 그냥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정보 수집 부대나 요원을 저는 보낼 수는 있다고 봐요. 거기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그냥 보내면 되거든. 소리 소문 없이 보내는 거거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막 떠버리는 게 문제인 거야 이거는. 국정원 그냥 보내면 되는데 나는 왜 저러나 싶어요 지금. 굉장히 뭐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는. 그리고 아무튼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려고 괜히 개입한 해 만에 그러지 말라고 지금 미국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저쪽 규정에 맞춰야지 어떡할 거야. 무슨 힘이 있어. 그런 반면에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게 참 대통령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트럼프 당선에 관해서 할 얘기가 이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이 없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트럼프가 검사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래? 조용히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서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그 트럼프도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아니 계속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짊어지고 있죠. 근데 예, 대통령직 수행하는 동안 아마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사면이 될 거고 이제 대통령직 끝나면 다시 재판을 받든지 하겠죠. 네. 그래서 뭐 검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이 쓴 축하문 치고는 너무 좀 볼품이 없다. 내용도 없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 미국 대통령 바뀌면 뭘 할지에 대한 준비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전화 통화에서는 좀 잘 얘기를 했기를 바라지만 뭐 크게 기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재명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병인 대표께서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이나 대권 주자급 인사들쯤 돼야지 이제 뭐 쓸 법하다 이제 그렇게 SNS에 글을 쓸 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대권 주자 누구야? 이재명이잖아. 이재명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잖아. 한마디 할 만한 위치인 건 맞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찾아봤다.
트위터에 없어. 페이스북에도 없나요? 페이스북에도 없어.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난주 글 보면은 그냥 자기 재판 자기 무죄다 그 소리랑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서울역에서 6시 반에 저녁 6시 반에 집회하거든요. 예. 집회 나와달라 그 글밖에 없어. 관심이 없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저쪽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지 거기에 가서 막 생각할 그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보여. 했겠죠. 그걸 뭘 했겠냐? 예. 이거는 그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냐? 예. 연방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국민들의 선택권을 그런 것으로 박탈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기소가 된 상태인데도 당선됐다. 네. 그럼 연방 대법원에서도 내버려 둘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부럽다, 뭐 아니면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쓰고 싶지만 그렇게 막 함부로 쓰지는 못했겠죠. 저는 이제 뭐 SNS 썼습니다만 이런 소리를 이재명 지지자는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근데 정성호가 이런 소리 하니까 참 많이 얼척이 없었어. 방송 나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뭐 미국은 좀 이런 스타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있는데 없는 것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얘네는 그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아무리 떠들어도 네. 그게 뭐 기소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언론사에서 팩체크를 해주잖아요. 네, 팩체크를 실시간으로 팩체크해서 네. 계속 자막을 던지잖아. 그래서 이제 띄우죠. 예. 저 새끼 거짓말입니다라고 찍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 앞서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 선거법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재명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해서 걸려 있는 거에 관해서 미국은 안 그런데 우리만 그렇다라고 민주당에서 징징대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럼 대신에 팩체크를 하자고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거짓말장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게 하자고. 저도 그건 찬성이에요. 그렇게 그 시스템이 있으면은 굳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거 뭐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거는 뭐 그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지금 현행 우리나라식 스타일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허위사실 뭐 아니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구라로 당선이 되면 이게 정말 그 거짓말이 당선과 낙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네. 그거 처벌을 뭔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주에 지난주인지 지난주인지 아무튼 전우영 선생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거짓말이었다. 네. 예. 닉슨이 닉슨 낙선된 탄핵된 거는 뭐 저기 워터게이트 때문이 아니라 워터게이트 변호하면서 구라를 쳐서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후보도 마찬가지지. 대통령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정치인은 다 그냥 하면 안 되지. 하면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별걸 다 부러워한다. 하여튼 뭐 이런 거는 뭐 쓸데없이 이 민주당 하면은 맨날 그놈의 반미 같은 거 그냥 달고 사는 것들이. 뭐 근데 이제 쓸데없이 부러워하고. 정성호가 좀 이재명계 좌장이잖아 말하자면은. 제일 무게감이 있죠. 네. 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고 쳤을 때 이런 소리 한 게 트럼프 귀에 들어가면은 별로 좋게 작용을 안 할 거 아니야. 좋게 포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 어떻게? 당신을 평소부터 존경했습니다. 뭐 아니면 우리 둘 다 법원 담당을 걷고 있군요. 이제는. 뭐 그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저 무도한 검찰놈들을 함께 욕합시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지. 트럼프 되게 승질 것 같은데. 새끼가 뭐라 카노 하면서. 야, 너 얼마 썼는데? 막 이럴 수도 있지. 트럼프는 변호인단에 돈 엄청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그 미국 대선을 보면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지금 그 국내 언론 그러니까 그 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 언론 보도가 너무 좀 편향돼 있고 왜곡돼 있었다.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언론을 이렇게 인용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갔을 수는 있는데 너무 그냥 쫓아가기만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인용하는 게 한쪽 측면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도 이렇게 그 스탠스를 공표를 하잖아요. 네네네. 폭스는 그렇죠. 우파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CNN은 좌파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다루려면 예를 들어 양쪽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룬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CNN이나 뭐 뉴욕타임스 같은 데면 계속 땡겨 쓰고 폭스 같은 데 거는 아예 제껴버리고 그래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박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뭐 아니면 그렇죠. 해리스가 중간에 이긴다 그런 경우도 그런 있었고.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개편 날 당일날도 뭐 국내 일본을 쓰는 해리스가 이기네 만에 그러다가 초반에 출구조사부터 해가지고 개표한 초중반 들어갔을 때 이미 뭐 한 100표 가까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도 보면은 뭐 해리스 역전을 할 수도 있네 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징징대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박빙이라는 거 볼 만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 대선 결과가 얼마야? 312대 226이잖아요. 네네. 차이가 90표 가까이 난 거잖아. 그런데 이제 2016년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던 그 대선 힐러리 클린턴과 네. 붙었을 때 그때 보면 트럼프가 304석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227석을 얻었어요. 이때. 그리고 20년 바이든이 당선되던 이 대선을 보면은 이때도 바이든이 306, 트럼프가 232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대략 비슷합니다, 항상. 이 득표수가 이번이 좀 약간 한 10표? 10석, 20석 정도 더 뺏긴 것 같긴 한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의 미국 대선은 한 번도 박빙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트럼프가 당선되는 선거에서만 박빙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제 한국 매체들이 전반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좀 과도하게 비호감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진 비호감을 보도 행태에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안 되죠. 언론은 그 우리나라 보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전 KBS 기자 박종훈 기자라고 이제 현재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박종훈의 지식 한방이라는 네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탠스가 그냥 모두 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문제 다른 데 있어가지고서도 딱히 이제 뭐 좌다 우다 그렇게 스탠스를 안 정하고 양쪽 다 까고 있기 때문에 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박종훈 전 기자가 이제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용 보도 많이 했던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CBS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여론조사들 중에 일부는 오염된 여론조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트럼프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조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여조인데도 불구하고 좀 바이어스 걸린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좀 교묘합니다. 네. 교묘한데 미국 CBS가 이제 트럼프 해리스 토론을 한 직후에 낸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때 그 해리스의 지지율이 갑자기 4% 포인트 급등하면서 트럼프를 좀 오차범위 밖으로 이렇게 앞서는 듯한 그런 결과를 발표한 그때 이제 그 TV 토론에서 이겼다고 막 주장할 때. 네네.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CBS 여론조사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문항수가 평소보다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전화 면접 여론조사 이런 걸 하는데 일단 문항수가 평소에도 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40여 개 정도 문항을 우리나라 여론조사 하면 한 많아봤자 20개 미만일 것 같은데. 20개 미만이죠. 20개면 또 좀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늘 묻는 거 뭐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뭐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지지수 뭐 이제 지역, 나이, 성별 그런 거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뭐 소득 수준이나 최종 학력 같은 것까지 그렇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본으로 물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국정 지지율. 그렇죠. 그다음에 지지하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당 어디 지지하십니까? 뭐 그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그거에 관한 현안에 관해서 묻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짧게 한두 개 이렇게 묻죠. 그래서 크게 뭐 10개 정도 문항인데 10개에서 20개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미국은 근데 기본적으로 한 40개 가까운 문항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니 전화 붙잡고 40개 질문을 어떻게 듣고 앉아있네.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다. 신기합니다. 네. 그런데 CBS 같은 경우는 그런 보다도 훨씬 더 많은 59개 문항을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몇 대만 그랬다는 거죠. 네. 이 조사에서 문제가 된 이 조사에서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그 조사 문항 중에 상당 부분은
트럼프를 교묘하게 돌려까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어떤 말실수들 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문항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민 불법 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뭐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뭐 이제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뭐 개나 고양이를 뭐 잡아먹는 그런 얘기 했었죠. 네. IT였나 뭐. 그래서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막 예. 깔아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질문 듣다가 뭐야 이 하고서 그냥 확 전화 끊어버리기 쉬운 네 그런 조사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 조사에서 유독 네. 그런 질문을 잔뜩 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중간에 전화를 끊고 떨어져 나가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높게 나올 만한 그런 조사를 해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조사 이후로 같은 CBS 여론조사인데 문항수를 다시 평소 한 40여 개로 줄이고 이런 질문들이 빠지니까는 다시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언론들이 좀 확실히 트럼프를 혐오했다. 네. 네. 근데 진짜 교묘하게 했다고 할 수 있죠. 미국 언론 전부는 아니고. 네네네. 그런 조사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좌측 스탠스의 언론들이 그랬다는 거죠. 반 트럼프 진영의 언론들이 이를테면 그랬다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일간지는 아닌데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랑 함께 선거 예측 모델을 통해서 이제 미국 대선 당선자를 예측을 했는데 네. 이게 거의 투표일 아니지 투표 끝나자마자인가? 하여튼 투표 거의 임박해가지고 이 보도가 됐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선거 예측 모델을 통해서 이제 당선자를 예측을 했는데 해리스 당선율이 56%고 트럼프가 43%다. 네. 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그 임박해서 나온 거라서 이게 뭐 누가 봐도 뭔가 해리스한테 힘을 실어준 것처럼 보이는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보도였는데 뭐 결과는 이제 모두들 아시는 싹 것처럼 뒤집어졌죠. 네. 이 조사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골 때리는 게 그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주에서 해리스가 다 이긴다고 나오는데 요것들이 경합주거든요. 경합주, 예. 경합주고 여기서 거의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그냥 그 경합주도 아니고 선거인단 수가 제법 큰 그렇죠. 예. 네. 등치가 있는.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스윙보터 성향이 그동안 있었고 겉다리 갔다는 면이 있었는데 여기 해리스 이번에 다 뺏겼어요 여기들. 싹 다 뺏겼죠. 네.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랑 함께 이 예측 모델을 만든 그러니까 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통계 정치학과 교수 앤드류 젤먼이 이제 그 대선 뒤에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이 최근 선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층 의견이 과대 표집됐다. 이래서 이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만드는 예측을 하는데 이 여론조사 자체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패널 자체가 조사 패널의 분포 자체가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최근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층보다 여론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인구 통계적 조정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보정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네.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민주당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을 대표를 하고 있고 미국의 60%가 넘는 저소득층을 트럼프가 대표하게 돼버렸다. 네. 그래서 이런 트럼프 지지층의 경우 여론조사에 잘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샤이 트럼프가 흔히 알려지기로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외부에다가 얘기를 하기가 꺼려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고 그냥 여론조사에 안 잡힌 사람들이야. 네. 여조에서 의도적으로 그것도 안 잡히는 따지고 보면 안 잡힌다기보다 여조가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배제된 거죠.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저소득층이고 아니면은 그 직업 성격상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힘들었던 사람들 네네.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에 대한 것도
이게 뭔가 바이어스가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렇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네. 이런 식으로요. 그거 그리고 이제 그 논리를 특히 국내 언론들이 많이 좀 주입을 시켜놨는데 정작 미국 사는 사람들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그 미국 교민들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들어가서 보면은 막 딱히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걸러내고 보니까 제 나름 봤을 때 이 사람들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교민 채널들 들어가서 보면은 뭐 샤이 트럼프도 아니에요 딱히 그런 사람도 있고 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자꾸 편향되게 그냥 뭐 트럼프 지지하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트럼프 지지가 어떤 그 무지나 어떤 맹신의 산물인 것처럼 그렇게 표명하는 걸 받아들일 용납을 거의 납득을 못하겠다.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안 한다. 그런 식의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미국이나 이제 국외 언론들을 네. 설계해드렸다면은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거 외에도 네. 이게 그 이제 대선 막판에 샤이 트럼프처럼 히든 해리스라는 예.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히든 해리스라는 게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로지 한국 언론에서만. 네. 그러니까 마치 샤이 트럼프처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지지하지만은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잘 안 잡히는 네. 여조에 잘 안 잡히는, 그러니까 숨겨진 해리스 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면은 이제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건데. 그냥 희망 여로죠 그거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지 이 희망 회로를 왜 돌려야 되냐고. 한국 언론이. 그냥 저는 이거 내 기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반대하는데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가 여러모로 볼 때 좀 혐오주의자적인 면이 강하고 네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세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매체가 보도를 할 때는 그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죠. 이 염원을 담아서 보도를 하면 보도에 실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들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매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그 매체를 접하는 독자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독자들은 이 매체들을 보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가 박빙인가 보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교민들이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네. 이미 예전에 지금 해리스 박살 났구만. 그래가지고 그걸로 실제로 온라인에서 싸움 붙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 야 내가 미국 살아서 아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딱 뭐 숫골이네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야.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지금 국내 언론이 많이 지금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고 스스로도 많이 큰 잘못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실 2016년 뭐 그 미국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여론조사 더 이상 믿을 게 못 되네 뭐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 저는 이제 김어준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여조가 못 믿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조가 그냥 스스로 못 믿을 짓을 자처를 한 거야.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 민주당 정치인의 얘기를 한번 보자면 이제 샌더스가 11월 6일 날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여기 이제 AP 통신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알게 된 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첫 번째로 백인 노동자들이었고 이제는 라틴계와 흑인 노동자들 민주당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를 표한 게 이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상 유지에 급급했으면 이번 대선 패배로도 교환을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네네. 이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민주당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지금 개딸들만 포섭을 했지. 뭐 맨날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도로 가야 되는데 중도 지지자들 다 내다버리고 그냥 광신도들만 남겨가지고 뭐 이기겠다고 이직 타령하면서 이번 미국 대선 때 보면은 오바마도 이직 타령 같은 소리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직 타령 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사람들 상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모욕을 했고, 그다음에 오바마 같은 경우는 트럼프 그 해리스 안 찍는 사람들을 이직 같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크게 잘못된 거지. 유권자들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한다는 게 이게 정치인이 할 소리입니까?
둘 다 대통령을 했거나 현직 대통령인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죠. 국민 절반을 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짓을 했어요 실제로 선거에서. 자 그리고 이제 뭐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또 나름 분석 기사를 냈는데 이제 트럼프 대승의 비밀 둘 다 싫다 응접자들 해리스를 더 싫어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보면 이제 당일날 CNN 출구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와 해리스 양쪽 모두에 대한 호감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요 사람들을 더블 헤이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출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한 8% 정도가 더블 헤이터로 나타났는데, 요 더블 헤이터들 중에 56%가 트럼프를 찍었고, 해리스는 30%를 해리스 찍었다는 사람이 30%라고 합니다. 이 충분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선거인단 수 말고 네. 그냥 그 투표수, 그러니까 네. 득표율만 네. 가지고 따지면은 트럼프랑 해리스랑 한 3% 차이가 채 안 나요. 3%가 차이가 채 안 나는데 지금 이 8%에서 56%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절반 넘는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전체 한 4%에서 절반 이상이니까는 네. 2~3%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트럼프와 해리스 구도에 승자와 이제 패자를 나누는 거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스윙 보터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더블 헤이터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왜 졌냐 해리스가, 이것도 좀 웃기긴 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기사의 관점도 트럼프가 어떻게 이겼냐는 관점이 아니에요. 해리스가 왜 졌냐? 왜 졌냐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분석 기사조차도 친 해리스 성향이 그러네. 남아 있는 네. 거지. 그래.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데 네. 왜 졌냐?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나가버리면 이거 결국 별로 트럼프랑 외교하는데 별로 좋게 작용을 안 할 텐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아무튼 미국 민주당이 왜 졌냐 이걸 이제 분석한 걸 보면 일단은 경제 문제. 그래서 이제 영국 가디언지가 이제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왜 버렸는지 출구 조사를 보면 단순히 포퓰리즘이나 성별 갈등이 아닌 유물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서 네. 뭐 이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이념이나 정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경제 때문에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대선 때만 해도 팬데믹 시절이었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다 나쁘다가 딱 50 정도로 거의 비등비등하게 갈렸었는데 이번 선거는 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유권자 3분의 2가 경제가 나쁘다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 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실물 경기는 지표 경기랑 많이 차이가 나, 괴리가 심하다는 거야. 이거 저도 이제 느낀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 교민 유튜브 채널이나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 우리나라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난 그런 것처럼 대규모 몰 같은데 공실이 엄청나게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반대로 상업부동산이 엄청 난리라고 해요. 네. 네. 그게 다 장사하다 말아먹은 사람들이거든. 그만큼 실물 경기가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원래 재택근무로 많이 돌렸어요. 재택으로 많이 돌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온라인 쇼핑이 미국도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죽어버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그리고 이제 그게 대도시보다 좀 더 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미국도. 네네. 그래서 실물 경기가 그렇게 이제 썩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하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잡힌 거지. 물가가 다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점에서 해리스가 잘못한 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해서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점을 보완을 해서 뭐 실물 경기가 나아지게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가지고서 당신들 다시 잘 살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 기존랑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사실 경기 나쁘지 않다. 그렇지. 당신들 어렵지 않다. 힘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렵다는데 당신도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은 싸우자는 거지. 꼭지 도는 거지 진짜로. 막 이제 요 관련해서 뉴욕 타임스 기사를 하나를 보면은 미시간 민주당 상원의원 힐러리 솔튼 인터뷰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거든. 네네. 이 양반이 이제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너무 빠져서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충분히 듣지 못했다. 4명의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에게 GDP가 좋다, 경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녀는 여기서 나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 이거 그렇죠. 이게 화나는 거죠. 화내는 거지. 이거 영어로 하면 그거 아니야? Get out here. 막 그런 거. Get out here. You don't understand 뭐 그런 거 아니야? 셔럽이 바로 나왔을 수도 shut up. 있죠. Can you dig it sucker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렇잖아. 그렇죠. 나 알아쳐먹고 있냐 이 새끼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댓글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뭐 공방할 때도 사실은 이런 거를 잘 신경을 쓰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에 대한 이유가 있긴 한 거거든요. 그쵸. 어렵다고 하는 그 나름의 네. 그 나름의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조선일보에 선동당해서 그런 거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저기 최저임금 올릴 때 예. 자영업자들 막 후드를 깠던 거 거기에 대해서 최저임금 올리면 힘들다라고 말하는 자영업자들 후드를 깠던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잘못한 겁니다. 좀 지나쳤죠. 네, 정권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영업자도 어렵지 당연히 최저임금 올리면 그 어려운데 그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잘 해보자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야이 혼자서 다 헤쳐몰리는 나쁜 새끼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덕업주 네. 이렇게 취급했던 그런 것도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일당도 못 올려줄 거면 장사위원회 점원아 그런 식으로 악담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말 이제 좀 나쁜 자영업자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죠, 물론 있었겠죠. 근데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예. 진짜로 어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최소한 들어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도 못했다는 거지. 뭐 그런 것도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 그런 태도들을 지니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에 뭔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싸움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말씀드린 거고. 네. 어쨌든 이 경제 문제는 항상 뭔가를 불러일으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걔네가 참의원 선거였나 뭐 중의원 선거였나 어쨌든 네. 걔네 그 자민당 이제 기시다 이제 총리 내려오고 이제 새 그 수장이 이제 지금 총리 역할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치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이렇게 막 정권 교체가 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큰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 총리짓 한데 좀 빡세게 하게 됐죠. 지금 의회 그렇죠, 구성이 그렇죠. 그렇게 네네.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각 구성부터가 달라져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은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표심으로 네.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네. 그게 모든 게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는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요구가 표출된 것이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어서 그 해리스의 패배 요인은 이제 정치적 공감 부재를 이제 이유로 들었는데 요 같은 경우도 좀 우리도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가디언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들은 해리스를 보면서 갇혔다고 느꼈을 것이고 트럼프를 보면서 탈출구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은 유권자들한테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맞으니까 따라라라는 식의 태도를 계속 견지를 했었는데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왔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줬다는 거야. 네가 틀렸어가 아니고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주고 뭐 그러니까 맞장구라도 쳐줬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미국 민주당의 이런 자세랑 대비하게 되면은 포퓰리즘은 엄청난 힘을 얻게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게 마치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 민주당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뭐 라틴계 사람들은 인종평등을 수호하는 민주당을 당연히 지지해야 되고 흑인 남성은 흑인이니까 해리스를 당연히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얘기를 실제로 해왔어요. 이제 이 흑인 남성들한테 해리스 지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한 게 오바마거든. 그렇죠. 골 때리는 거거든 사실. 왜 지지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지. 네 흑인이니까, 네 흑인 남자니까 흑인 여자인 해리스를 지지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정작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해리스에 대한 반발이 심했던 게 해리스가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인도계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리스가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정체성을 인도계로 설정을 하고 살았어요. 정치계 입문도 아니다. 이번 대선 전까지. 네네. 그러다가 대선 들어오니까 갑자기 흑인표가 많으니까 자기 정체성을 흑인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막 유서장이 막 흑인 래퍼 끌고 오고 그랬었거든.
네네. 근데 그것도 좀 골 때리는 게 그 흑인 래퍼가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랩이잖아. 가사가 굉장히 예술적인 가사를 떠지는 래퍼인데 그런 사람을 선구 이사장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선구 이사장이 애들 데리고 가족들 오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남자를 하는 노래 시키고 그런 거야 중간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은 해리스가 흑인 커뮤니티에 가지는 인식 수준이라는 게 흑인들의 지적 수준을 그렇게 높지 않게 저급하게 보고 있다. 그런 인식을 흑인들한테 심어줄 수도 있던 거고 애초에 네 흑인도 아니었으면서 왜 지금 와서 흑인인 척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발도 생겼다고 해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인도계로 스스로를 정체성을 설정을 했을 때는 말투도 백인 말투에 가까운 인도계 말투를 썼었는데 대선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흑인 말투를 쓰는 거야. 흑인 말투 갑자기 안 쓰다가 쓰면 그게 안 될 텐데. 훈련 받았겠지. 네, 훈련 받았지만 그러니까는 정작 흑인들은 다 눈치챘을 텐데. 그러니까 흑인들이 예. 이제 더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뭐 흑인이니까 당연히 흑인 찍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건 뭐 사실 그거나 마찬가지야. 대구니까 뭐 국힘 찍어야죠. 광주니까 민주당 찍어야죠. 이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또. 자 그래서 뭐 이제 뉴욕 타임스는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해리스는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과 노동계층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뭐 실제로 보듬어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러려는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겠냐고. 민주주의 보호를 해야지.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민주주의 보호가 먼저야? 그건 아니잖아. 사실 정치인은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죠. 선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맥락을 만들어야지. 지금 당신 삶이 어려운 게 민주주의가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라는 맥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다녔으면 또 다르게 다가갔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설득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당위성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당신은 민주당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민주당을 찍으면 당신의 삶이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민주당을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선거운동이 이래? 그래,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선거 막판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 맞아. 그 광고. 아니 그 백인 여성들이 트럼프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백인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해리스를 지지할 거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백인 여성들은 뭐 이렇게 트럼프의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유세 동안에 나는 당신 여성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네. 그거를 이제 싫어한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백인 여성들은 네. 막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있다는 거지. 네. 네가 뭔데 나를 보호해? 네. 그래서 이제 뭐 해리스가 이제 백인 여성들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어. 네. 막판에. 네. 근데 이것도 다 구렸을 것 같아. 그렇죠. 실체가 없어요. 네, 실체가 그런 없어. 보도들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선거 구도 자체를 대립 구도가 아니라 찬반 구도로 몰고 갔다. 해리스가 실제로 보면 이게 TV 토론에 TV 이제 대담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인터뷰 1시간씩 2시간씩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책 같은 거 물어보잖아. 제대로 답변을 잘 못하고 그냥 트럼프는 안 됩니다. 그 소리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표가 어떤 식의 구도가 돼버리냐면은 트럼프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구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밖에 안 남지. 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리스가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전혀 알려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나를 찍어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트럼프 찍으면 안 되니까 나를 찍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 바이든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그 진행자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 해리스한테. 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지금 잘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거지. 심각하지. 네. 그럼 네 왜 나왔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탈한 그 보류 중에 일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을 사실상 안 했거든요. 네. 맞네. 민주당 주류에서 그냥 해리스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가지고 그냥 바이든이 물려줘서 그냥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일부 출마하려는 사람들 다 사퇴를 내버렸다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케네디가 후손 무슨 머시기 케네디 있잖아. 그 사람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탈당해가지고 공화당으로 넘어갔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다시 사퇴를 하고 트럼프 캠프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구현하려면 차라리 트럼프 캠프 쪽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참 얘네들은 지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이번에 선거를 뛴 게 아닌가 저는 뭐 뭘 믿고 저렇게까지 나대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종합해 보면은 일단 후보가 많이 부족했어요. 자질도 자기 자질이 뭐라고 얘기를 스스로 못한 거야. 그런 반면에 비호감도 굉장히 컸어요. 이게 좀 저는 힐러리 클린턴도 좀 별로 앉아 있었거든요. 안티가 많았죠. 이제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많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많은데 그걸 너무 내보이려고 한다. 그렇게까지 막 티를 안 내도 충분히 드러날 텐데 왜 저렇게 못 내보여서 안 될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재수없다는 생각이었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영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알맹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정말 공허해 보여 사람이.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알맹이가 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였고 들어찬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였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속에 들은 게 없는 게 문제인 거야. 들은 게 없는데 굉장히 뭐 들은 거 많은 것처럼 해버리니까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제3자의 관점인 제가 봤을 때. 그런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이 이제 PC주의에 매몰됐다. 저는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PC주의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PC주의를 내세울 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도 많이 하고 급진적인 방법론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걸 정치권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정치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구현을 할 때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민주당이 최근 몇 년간 해온 행태들을 보면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 누르는 식으로 강화버렸다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최근 뭐 영화판에서 많이 보였던 디즈니. 예, 특히 디즈니죠. 예. 그런 문제들이 꼭 미국 민주당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 전반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반발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하고 계속 분리가 되는 거고 교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화 돼버린 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 민주당이. 이런 것들은 우리도 좀 시사에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네. 우리 생각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반대만은 안 된다. 이건 분명하죠. 우리만의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 만들고 사람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근래에 이제 우리 당 행보 같은 경우 보면 전병현 대표께서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을 잘 세우고 계신데 저는 그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언론의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거는 굉장히 영리하게 잘 하고 계신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지금 지지율에서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연 대표님은 어떤 이제 스스로의 비전을 좀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강연에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복합 위기 시대다. 네네. 이제 현성을 복합 위기 시대로 설정을 하시고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끼워넣은 아주 뭐 곁다리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게 주류가 아니라 현재 당면한 대내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어떤 화두를 던지신 거는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안에서 이제 해법들을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남은 역할이 되는 거죠. 남은 과제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소멸시대라고 지금 시대를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방 소멸도 심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대안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재명 반대는 디폴트니까. 근데 이재명 반대만으로는 사람들한테 결코 다가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네네. 이재명 반대하니까 이낙연 찍어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은 늘 실패를 해왔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실패를 최근에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이재명 본인도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이재명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정노영도 그렇게 실패했죠. 그렇죠. 이명박이 아니니까 날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명박 찍으실 겁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찍으십시오. 그건 아닌 거지. 그렇지.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실 때 물론 그때는 이제 이기는 구도기도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박근혜가 아니고 나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잖아. 그렇게 안 하셨죠. 근데 2012년 대선 때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그렇죠. 예. 독재자의 딸 대 민주투사 이런 식으로 인권 변호사 이런 인권 변호사 이런 식의 구도를 잡으려고 했죠 이제. 네네. 그건 아닌 거지.
그걸로 이제 지지자들은 더 뻐렁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표를 끌어모으는 확장성을 가지긴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 대선에서 그런 식의 반면 교사를 우리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의 정치사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시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이번 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했어요. 대국민 담화. 대국민담화를 했어요. 예. 11월 7일 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보지는 못했고요. 예. 예.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바로 소개해드릴 프레임메이커 기사 좀 보고 몇 가지 장면은 영상을 보긴 했어요. 예, 보면서 다들 많은 분들이 속 터지하셨는데 뭐 사실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냥 그래 뭐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뭐 그럴 만한 기대 없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좀 보였는데 이제 프레임메이커 기사를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항목들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기사에서 정리를 했는데 뭐 첫 번째 이제 인적 개편. 그래서 뭐 내각이랑 지금 이제 내각 개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정 기조도 전환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국정 쇄신이나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문 일면에 장차관 인사가 확 뜨지 않냐. 그러니까 하마평이 이른바 하마평이 언론에서부터 확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재를 발굴 물색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별 문제가 없어도 이런 인사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 인적 쇄신이 뭐 근본적으로 어렵다. 빠른 시일도 아니잖아 사실 지금. 집권 중반기까지 갔는데 몇 년 동안 사람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요새 이제 지지율이 하도 떨어지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어서 이제 지금 막 준비하고 아니 있다. 한덕수 총리 사표 낸 지가 언젠데 사표 냈는데 못 나가고 있잖아. 네, 뭐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됐다고 하죠. 뭐 이낙연 총리님 기록을 드디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빨리 넘어가게 될 줄이야. 근데 이제 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통령 의지로 그냥 저 양반 둘이 호흡 잘 맞는데 뭘 받고 이렇게 해서 길게 가는 케이스로 볼 수 있고 한덕수 총리는 진작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사표 냈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마치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정홍원 총리 정홍원 예. 그 이제 본의 아니게 연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일찌감치 딱 나가기로 원래 날짜 잡아놨었는데. 네. 예. 뭐 아무튼 이제 이 뭐 사람 뽑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뒤에 가서 또 딴소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검증이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중언부언하는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 의미 없는 얘기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검증 당연히 그러니까 한참 검증하고 있다 뭐 그거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꾸게 바꿀 건데 시간은 걸립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공천기획 관련 통화 이후 소통을 끊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후에 그 말한 이후에 녹취가 공개가 됐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선 이후 전화가 와서 받았고 그 사실을 비서실에 알렸지만 비서실이 소상한 이야기를 언론에 전할 수 없어서 연락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비서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서실 탓을 하는 거야. 대통령이. 이게 그러니까는 그 총선 때쯤에 전화 통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녹취에 나온 게.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인가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대선 때 뭐 좀 도움 받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 안 했다는 건데 이건 뭐 그거랑 그 사실 관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서실이 잘못 알고 잘못 이야기를 했다. 혹은 이제 뭐 세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애들로서 말을 했는데 그게 보도가 와전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답을 제대로 이제 뭐 해명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명태균 실제로 이제 여조 실적 보면 윤석열 캠프에서 여조 이제 요청한 것도 많고 뭐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정부 차원의 여론조사 자체를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이건 동문서답이죠. 그렇지. 대선 때 얘기하잖아. 네. 대선 때 얘기하는데 뭘 정부 차원 얘기를 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또 공천개입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고 지금 실제로 나는 이제 뭐 고삼처럼 바빠가지고 공천에 관심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지금 수능 때인데 본인을 고3에 빗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저는 사실 한다는 거는 대통령 선거 개입 중립 조항 있잖아요. 네. 이거 노무현 대통령님도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서 탄핵 때 그 말씀 하셨는데 아니 대통령이 엄연히 정당 소속인데 왜 선거 중립을 얘기를 해야 되냐. 선관위는 별도 조직이잖아요. 사실 독립 조직이잖아. 선관위도. 네네. 그래서 정부가 선관위를 선관위에 관해서 이래저래 할 수가 없는데 선관위한테 그 선거를 이름을 시켜놨는데 정부 왜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도 이제 동의는 하는데 일단 이 공천 개입은 조금은 또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고 공천에 개입을 했으니까. 그렇지, 지 당, 자기 소속 당. 아니 근데 이거 사실 당정 분리라는 걸 저는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책임 정치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대통령이 저는 공천 개입한 게 지금 현행 관행이나 혹은 이제 선거법 일부 조항이랑 비춰보면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 체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공천 개입도 안 되나? 공천 개입도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거 그렇게 되어 있는 원칙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대통령의 의견을 개전한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졸렬하게 옹졸하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저라면은 사실 지금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책임 정치하려면 당정이 일치가 돼야지 당정 분리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여당 야당이 왜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뭐 그것도 그렇고 이때 당시 이때 공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구야? 어쨌든 그 당사자들은 뭐 전혀 영향 없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뭐 서로 괜찮다는데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마치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시절처럼 몰고 가는 거는 이게 일단 무게도 맞지 않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공천 개입 이런 거는 차라리 진짜 국정농단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나 좀 파보지. 뭐 지금 이제 그 보도들 보면 이제 보도들 좀 선정적으로 잡히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근데 명태균이 뭐 저기 청와대 옮기라고 뭐 건의해서 수행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니 언제 천공해서 예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명태균이 자기가 그 말해서 그런가? 천공 일찌감치 제껴졌다고.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리스크에 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나왔는데. 네네. 뭐 이를테면 이제 명태균이랑 연락 자주 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아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물어보기만 했고 일상적인 통화이고 몇 차례 되지 않으면 많이 줄인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이 외간 남자랑 자꾸 통화하는데 그것도 신경 안 써?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겠다. 그래.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알아서 치고. 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김건희 여사 꼴 보기 싫어했던 것도 뭐냐면은 네. 뭔가 자기가 이 시스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어디선가 뭔가 보고를 받고 말이야.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그 김건희 여사 쪽 인물이 뭔가 이렇게 박혀 있거나 박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국정 운영에 관한 디테일을 뭔가 보고를 받는다던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이 그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대외 활동 안 한다 김건희 여사. 예. 외교랑 의전 이외에 활동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또 이제 해외 순방 간다는데 김건희 여사 동행 안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 이제 이 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외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 때문에 이제 지금 말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부인 본연의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는 뭐라고 안 그런다고? 그건 가서 잘 하든 못하든 간에 그건 원래 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뭐 이제 명태균이나 뭐 천공이나 혹은 유튜버들 끌어와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꽂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전화 계속
온 거는 휴대폰 번호를 안 바꿔서 그런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실제로 휴대폰 번호 바꿨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후에. 그게 문제가 아닐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닐 텐데. 네. 전화 와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지. 하는가. 아니면 그냥 차단 박아버리면 되잖아. 얼마나 쉬운데 차단하기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인가 하시면서 그때 비서실장 하실 때였나? 민정수석 하실 때였나? 그 지인들 찾아오면 아예 그냥 문도 안 열어줬다 그러잖아. 아, 예. 아니면 책상 그 의자 돌려놓고 벽 보고 있고 막 그러지. 아예 안 본다고. 그렇게 차단을 박아버리면 되는 거지. 뭔 전화번호 탓을 왜 하나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그렇지. 자기가 뭐 입당할 때 네. 입당 원서에 이제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죠. 당시 권영세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전화번호 안 가리고 화면에 나가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야. 또 복잡합니다. 해명이 아주.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마 발표가 이제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네네네. 지금 17%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박근혜 이제 탄핵 전국 시작할 때 지지율이 15%였거든. 거의 이제 비등비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무튼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공만 보고 뛰어야 된다. 지지율을 올리는 보강 꼼수 같은 것은 모른다. 아니 뭐 그럼 지금까지 국정을 뭐 정도대로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것도 엉뚱한 대답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난 갈등에 관해서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풀리는 오해고 근데 원래 정치권 인사들이 모은 갈등이 많다.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둘이 알아서 하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쪼잔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많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더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더 큰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품을 더 넓게 갖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기 예산안 관련해서 지금 연설 결국 시정연설 결국 안 했거든요. 그것 핑계도 웃기죠. 네. 그 국회 왜 안 갔냐고 하니까 네. 민주당 애들이 자꾸 뭐 야유하고 뭐 욕하고 뭐 뒤돌아보고 네. 뭐 이래가지고 짜증나서 안 갔다 뭐 대충 이런 해명인데 찌질하죠. 예, 엄청 찌질하죠. 걔네 쪼잔합니다. 그러니까 멘탈 터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애초에 멘탈이 그렇게 세지가 못할 인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통령님 뭐라고? 그 대통령님 재임 때 그때도 새누리였나? 국힘이었나? 그때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네. 뭐 그랬죠. 국힘당 애들 막 욕하고 그러다가도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사각게 악수하고. 시정연설 끝나고 이제 퇴장하실 때 오히려 그쪽 자리 쪽으로 가셔서 그렇죠. 악수 나누고 그러면서 퇴장하셨잖아요. 그럼 또 그쪽 사람들 오느라고 침 못 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이준석 막 허리 90도로 꺾이고 막 그랬잖아. 그랬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라고 좀 그러니까 대국적으로 대통령이 나서면은 그 권위에 눌려요. 배째로 눌릴 수밖에 없어. 이재명도 숙이고 들어간다니까 결국은. 이재명도 90도 나올 걸. 그렇지. 이재명 허리 거의 반으로 접을 걸. 그러니까 대통령 시기나 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좀 뭐 야유 보낸다고 민정상에서 못 가겠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참. 네. 그러니까 참 유치합니다. 자기 그거 초딩이지 이거. 네. 네. 초딩 여러분 때 미안하지만. 네. 자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전병현 대표께서 이제 그 평가 및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윤 대통령의 그동안 태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진솔한 모습은 많이 보였다. 그러나 역시 말주변은 없었다. 검사만의 경험을 가진 대통령의 한계이다. 결국 성남 민심을 어루만지기에는 많이 미흡했다. 민주당과 국힘의 평가는 과유불급의 전형이다. 어차피 민주당은 어떤 식의 사과나 담화든 일축해버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미 깔아놓은 조기 대선 레일 위로 달려갈 생각이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외 집회를 릴레이로 예정해 놓은 것이 반증이다. 국힘당의 반응은 친윤파와 친한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측의 관점을 결합하는 반응이었다면 국민 공감을 꽤 얻었을 것이다. 이른바 투사이디드 커뮤니케이션이다. 윤 대통령의 단화가 어떻게 되었든 극심한 진영 대결 속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여야의 반응은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들의 직접적 동의와 공감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하다. 어제 담화는 많이 부족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하라는 태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공감을 얻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순방 이후 하려던 원래의
대화 일정을 되살려 부연 설명과 부족했던 이슈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시절 국민과의 대화를 주관했던 경험으로 볼 때 국민과의 대화는 많이 해 나쁠 게 없다. 자, 그 이제 뭐 양당 반응도 사실 그걸 그거 가지고 누가 말 옳다 그럴 것도 없고, 다만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취해서 양면 전술을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요. 사실 이번 좀 보면은 너무 이 말이 안 되는, 혹은 그냥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동문서답도 방어의 일종이잖아요. 제일 할 말 없을 때 하는 게 동문서답이잖아. 동문서답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전병현 대표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 그 담화를 보면 소탈했다 그런 면들은 그게 이제 이것도 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그 반존대 윤석열 대통령 말투 있잖아요. 네네네. 반존대나 반말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도 사실 그건 좀 예의는 아니지. 대국민 담화인데 기자들하고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기자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 대고 국민들한테 대고 반존대나 반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더 다르게 보면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부부싸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그냥 속에 있는 말 격이 없이 털어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별로 알맹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안 갖고 보면은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그저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 네네. 그렇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그 태도가 이제 적어도 뭐 가식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뭔가를 이제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다. 뭐 그렇게 평가하려면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참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대통령 네. 취임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어떤 각오 그리고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지금 잘 진행돼 왔는가 이런 것만 확인해 봐도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어찌 됐든 어쨌든 야당은 반대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가 왜 안 됐는지, 그 뭐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보면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지. 그거야말로 이제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일이 어떻게 되는지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에휴 나는 지지율 따위 연연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면 보는 사람이 속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도 속이 터지지. 그거 아주 중이병이지. 예. 사실 전광판 봐야 돼요. 그렇지, 필요하지. 네. 그럼 팀이 후달리면 더 열심히 뛰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뭐 국가대표든 아니면 뭐 네. 프로 운동 선수든 네. 결과거든. 사실 결과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 운동 경기의 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팀이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득점을 하고 하려면은 전광판을 봐야지. 그래서 몇 대 몇인지 확인을 하고 그런 거 필요하지. 뭔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어. 그러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 축구 예를 들어서 공만 보고 뛴다. 축구를 예를 들면은 약속된 전략과 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변을 안 살피고 공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조기 축구만도 못한 거지. 그렇지. 그게. 손흥민 보십시오. 얼마나 두리번거리면서 축구를 하는데. 그럼요. 그 시야가 좋아가지고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버릇들이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 맨날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그러잖아. 그럼요. 그래서 뭐 공만 보고 뛸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이 전광판도 보고 주변도 좀 보고. 주변도 좀 살피고 하시라. 그렇죠. 그런 말씀을 뭐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물론 안 듣겠지만 의미는 없지만은. 네, 의미는 아마 없겠지만, 네, 그래도 네. 할 말은 그냥 해봅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대망의 다음 주인데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다음 주말에 어떤 방송을 하고 있을까?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갑자기 막 멀티버스를 갔다 오고 싶다. 궁금하다. 두 개의 미래가 있을까? 몰라. 몇 가지의 미래가 있을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